네, 안녕하세요. 배운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7시 방송은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홍준하 교수님과 함께 비만에서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비만의 역설이 사실일까? 또 비만 진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홍준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준하 교수님은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위원님과 또 학술위원회 간사님을 맡고 계신데 비만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시라서 오늘 비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비만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만학회가 또 덩달아 많이 인기도 높아지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만의 진단에 대해서 아마 작년 말쯤에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비만한 분들이 오래 살더라, 맞아요. 네. 더 건강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시기상 올해 초부터 비만의 진단에 또 새로운 진단 기준도 전 세계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그 BMI 진단 기준을 이제 25에서 27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를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관심이 높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게 좀 논란이 됐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최신 진단 기준은 어떤 건지 한번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앞서서 비만에 대한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만이 점점 늘고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정말 얼마나 늘었는지 현황이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비만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네, 정의부터 살짝 말씀을 좀 네, 드리면, 맞습니다. 내가 뚱뚱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이제, 나는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우리는 겉에서 보기에 비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의학적으로 비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 뭐 배가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이 좀 과도하게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상태. 네. 를 이제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이제 지방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지방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창고죠. 네. 하지만 이런 지방들이 뭐 근육에 가 있고 심장에 가 있고 혈관에 붙어 있고 이제 이런 잊지 말아야 될 이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위치의 지방들이 또 자체적으로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저희 비만학회에서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고 비만병이라고 또 작년부터 용어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명칭을 개정한 건가요? 그렇죠. 그냥 봐서 우리가 나 비만해, 뭐 비만하지 않아,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질병과의 연관성을 좀 염두에 두는 정의를 강조하고자 이제 이렇게 명명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단순히 누군가 봤을 때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 키와 그다음에 몸무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이제 이 계산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삼게 되죠. 정의를 네.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체질량 지수가 자신의 몸무게를 이제 킬로그램으로, 네. 그리고 본인의 키를 이제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170, 180이다 하면 그 18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1.7, 아, 1.8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누르시는 분들은 몸무게 70kg면 70, 그다음에 나누기 키의 소수점 1.7, 그리고 한 번 또 나누기 1.7, 두 번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BMI라고 하는 값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25 이상 되면 비만에 이제 속한다. 그래서 비만 저희는 1단계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좀 많이 더 나가는 분들이겠죠. 네. 이런 경우는 비만 2단계, 그리고 35 이상은 사실 누구나 봐도 이렇게 좀 상당히 풍채가 크다라고 하시는 정도의 이제 비만 3단계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WHO에서 얘기하는 게 특히 서양인들은 네. 과거에 30,
이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25 정도로 계속해서 정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뭐 요즘 학생들도 보면 고등학생이 저보다 키가 크고 맞습니다. 저보다 등치가 큰 그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서구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기준이 25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상 계속 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25를 이제 정의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러한 진단 기준 하에 저희의 현재 그 분포를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비만 팩트 시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제 건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의 유병률이라고 하면 앞서 20 BMI 25 이상을 이제 언급을 하는 개념이죠. 네. 뭐 다들 점점 잘 드시는 이런 좀 부유한 그렇죠. 사회가 점점 진행이 되고 또 TV 키면 어디나 먹방이 나오고 그치, 요리하고 그렇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한쪽 네. 채널에서는 살을 빼고 있고 한쪽 채널에서는 또 먹고 있고 이제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트렌드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늘고 있고요. 특히 남성에서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거는 보시면 거의 5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네. 너무 높네요. 남자는 2명에 1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빠르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3년 거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기는 하지만 네. 비만율이 보시다시피 뭐 38% 정도에서 거의 5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네. 뭐 자취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다행이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외모적인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아직은 뭐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만이 는다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정말 특히 남성에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들면서 이렇게 비만하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경과를 볼 수도 네. 있죠. 뭐 사실- 나이 들면 배 나온다 이런 느낌처럼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어찌 보면 뭐 덕이 쌓인 거다 뭐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관심도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도 비중이 높아지곤 있어요. 물론 이제 20, 30대 분들은 뭐 일을 하느라 또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연세 20대 30대의 젊은 비율의 비만도가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만은 사실상 뭐 지금 비만됐다고 해서 병이 내일 당장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효과가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만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정말로 한 5년, 10년 뒤에 다양한 질환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잠재적인 시한폭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비만이란 게 대부분의 병에 안 좋은 위험 요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좀 많은 병들이 더 많이 옛날보다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환이 더 많아지고 네. 빨라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은 잘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성인병. 성인병 이라고 맞습니다. 네. 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이 한 50세 이상에서 비만해지고 그리고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이상지질혈증 이제 이런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성인병이라고 일컬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20대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그러한 질환들이 먼저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유병 기간이라고 그러죠. 뭐 당뇨병이 딱 진단이 됐다. 그럼 50대 때 생기신 분은 80세 때까지 대략 한 30년을 그 병을 어찌 보면 이제 달고 가시는 거지만 맞습니다. 20세 때 진단되신 분은 뭐 80세 때까지 똑같이 본다 하면은 거의 60년을 맞아요. 앓고 간다면은 뭐 병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 사망률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사실 이상지질혈증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맞습니다. 만으로 27살 때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걸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게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많이 앓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울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비만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저는 막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병들이 꼭 비만과 또 직접
적이지는 않아서 네. 이제 비만했을 때 대표적인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어찌 보면 지금 20, 30대 때에 간과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뭐 비만 아니어도 생길 수도 있지만 비만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더 많아진다는 같이 말씀이시죠. 늘어나는 거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아져서. 그러면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오늘 좀 주제가 BMI로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이 비만 진단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조금 왜 중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BM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상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비만의 정의, 과도한 지방의 축적,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지방이 쌓여 있는 그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BMI라고 하는 수치적으로는 그걸 다 반영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뭐 요즘에 몸짱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만 근육량이 정말 많으신 분은 뭐 비슷한 키에서도 뭐 아주 이게 뚱뚱하신 분과 몸이 좋은 분 보면 사실 근육이 많으신 분이 체중이 더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산술적인 과정으로 보시게 되면 BMI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더 비만처럼 수치가 그쵸.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그림에 있는 분 보고서 비만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뭐 부럽다 아니면 몸짱이다. 너무했다 뭐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BMI의 어찌 보면 한계점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뭐 저처럼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제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약간 극단적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지방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복부둘레가 많이 두꺼워지는 분들은 그런 복부지방 또 내장지방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허리둘레를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BMI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둘레가 우리나라는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보통 여자는 85cm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복부 비만하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비만하다 안 하다를 보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뭐 고혈압 등등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도 언급이 되는 거죠. 네. 또 요즘엔 또 그 진단 툴들이 많아져서 네. 그럼 체지방을 직접적으로 재보자. 그래서 아마 헬스장에서도 이런 장비가 있을 거예요. 이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몸 안에 전류 임피던스를 통해서 지방이 얼마나 이제 몸통과 사지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정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영향을 주는 다양한 팩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또 이제 몇몇 비만으로 전문을 하시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보다 이제 저희가 골밀도 찍는 좀 더 이제 진화된 그런 엑스레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지방량을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방을 측정을 해서 정말 이분이 BMI가 비교적 괜찮다 하더라도 지방이 많은 분이냐 아니면 BMI가 높은데 나름 또 지방이 적은 분이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좀 체지방률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인 건가요?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저희가 이 병원에 가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객관적으로 나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한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현재 좀 비만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언제도 설정됐고 이렇게 설정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작년에 이슈가 됐던 맞습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25는 아시아인들은 25, 앞서 WHO에서는 이제 서양인들은 대체로 30 정도 기준으로 두고는 있는데요. 비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잘 살다 보니 생긴 또 하나의 걱정거리인 거죠. 풍족해져서 생긴 병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25 때 이런 걸 고민하진 않으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도 95년도 정도, 그러니까 98년도에 WHO에서 이제 비만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95년도 정도에 아시아 태평양 그 협의체에서 그래도 우리 민족들의
그런 비만도 체중과 키를 바탕으로 BMI 기준으로 질병들의 발생을 한번 따져보니 우리에게는 서양인들만큼 30을 적용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겠다. 아, 네. 25를 그래도 정해보자. 얘기를 이제 그런 협의체 그 통일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 이제 지역별로 이걸 나눠서 뭐 서구는 이제 30, 또 아시아는 25,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게 빅데이터, 네. 너무 큰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기준점을 적용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컷오프 라인이 맞겠냐. 이런 정도의 데이터로 최근 그런 이슈들이 많은 거죠. 네. 25가 정말 맞을까? 몇 좀더 년간 올려야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쌓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만에 관련된 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에서 사망률이 올라가느냐. 아, 이걸 따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정도 전부터 아까 비만에 관련된 질병들 질환 그래서 당뇨병, 이상지질증, 뭐 고혈압 등등의 발생의 기준점을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좀 다른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사망도 물론 중요하고 질환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어렵네요. 맞죠. 근데 일반 분들에서 좀 더 뭐랄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사망이죠. 그렇죠. 죽는 거니까요. 근데 거꾸로 보면 비만하네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망률과 물론 이제 관련은 잘 돼 있지만 우리가 비만을 정의를 하고 좀 더 경각심을 줘야 되는 이유는 비만에 관련된 동반 질환을 네. 이제 예방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죠. 그런 질병들을 먼저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사망률을 또 낮출 수 있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5 이상이라고 정의한 기준들은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을 이제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만병에 동반된 질환을 바탕으로 25가 넘게 되면 그런 비만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이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는 25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망률은 비만하면서 사망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런 병들이 한 5년, 10년 이상 동반되고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런 병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뭐 또 흡연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병에 관련된 또 변형되는 다른 위험 요인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무게가 80kg 뭐 비만했는데 이분이 어떤 병의 과정들 또 중간에 또 흡연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 과정을 비만하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제한적이지 않겠냐. 단순한 좀 인과관계로 딱 직선으로 있기에는 조금 변인이 많은 너무 거죠. 그쵸. 거리가 좀 먼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준만 적용을 해보면 BMI 27, 그 다음에 사망 이렇게 보면은 네.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작년에 이제 27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였죠. 거기에서 이제 사망률이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들도 협의체가 좀 달랐어요. 네. 저희 비만학회에서 이 통계를 해주시는 그 결과물과 또 이제 작년에 보고했던 그 결과물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비만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망과 그 질환을 이제 그래프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J 커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말라도 사실 위험해요. 네. 그 영양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부분이겠죠. 엄청 깡마른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무 아이돌 분들이 저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걱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저희가 그분들은 카메라에 나오기 위해 그렇죠. 정말 필요 이상으로 그 살을 빼시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오늘 비만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언더웨이트 아주 저체중인 분들도 여기 이제 모든 사망입니다. 네.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를 하죠. 오히려 그 오른쪽에 비만인 분들보다 높네요, 정말로.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해석을 네. 하면 야, 살 찌는 거 아니 빠진 게 더 위험하더라. 네. 살 쪄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수 자체가 좀 적죠. 아,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도 이제 정말 BMI 18 미만이면 내가 봐도 걱정되는 분들. 그쵸. 아이돌급으로 마른 분이 실생활에 많진 않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적은데 이제 거기에 사망하는 분들을 비율로 따지니까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가장 많겠죠. 네. 전체적인 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정상 체중, 그리고 오버웨이트가 이제 23, 2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만 25에서 27 여기죠. 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낮은 구는 27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이 수치만 보면은. 네, 네. 모든 사망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정상군도 뭐 비슷한 정도로 낮은 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사망률도 보면 또 비슷하게 최저점이 낮기도 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비만에 동반된 질병들, 대표적으로 또 심장, 뇌, 혈관, 이제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혈관에 대한 그 사망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근데 이거를 좀 거꾸로 나눠서 보게 되면, 자, 아주 비만한 경우, 네. 그 BMI 35 이상, 압도적으로 높네요. 딱 누가 봐도. 봐도 좀 걱정스러운 네. 편이시죠. 이제 상당히 높죠. 뭐 여기는 모든 사망, 암에 대한 사망, 뭐 순환계통의 사망 다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20, 30대 정도 나눠서 이제 봤을 때, 자, 젊은 분이서도 이 오버웨이트, 그 다음에 여기 나눠 보면 좀 증가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네. 심혈관계 질환은 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암도 사실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자, 그 사망을 떠나서 질병으로 한번 볼게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보시게 되면 이 BMI 25만 되면서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네. 질병은 계속 늘어납니다. 분명 이제 이런 질병이 더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되면 사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네.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지만 어찌 보면 비만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이런 질병이 좀 더 가깝고 밀접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비슷하니까 이제 요 25로 가자, 27로 가자, 이제 이런 정도는 이런 질병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좀 걱정스러운 기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질환들을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심뇌혈관 질환도 비만하면서 늘어나게 되죠. 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늘어나게 되고요. 뭐 뇌경색이라고 하는 허혈성 뇌졸중 등도 역시나 비슷하게 증가는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질병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BMI의 기준들을 만약에 너무 높여놓으면 25, 26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제까지 비만이었는데 내일은 비만이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이런 병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체중 관리된 필요성을 뭐덜 느끼시고 이제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냥 사망률만 보게 되면은 뭐 체중이 한 3kg, 5kg 더 느는 게 뭐 어떤 분한테는 더 올려라, BMI를 네. 올려라, 그래야지 너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됐다가 이런 병이 동반되면서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병에 의한 질환들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저 사실 작년에 기사를 봤을 때 사망률이 제일 27에 적다 하는 기사를 보고 그게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요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많은 질환들에서 25에서 27로 올라갈수록 이런 유병률이 올라가는 일관적인 데이터를 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생기면서 사망률까지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직접적인 요인인 거죠. 자, 20대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빨라지는 거죠. 예전보다 빨라지고 훨씬, 네. 늘어나는 거죠. 근데 비만하신 분들이 그런 발생이 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 10년만 지나면 여기에 관련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비만도에 따른 질병과 관련성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급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너무 마르지 않게 네. 뭐 BMI 25, 27 정도 가시면서 관리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지금 가장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20, 30대에 이런 내용들을 대입을 시켜서 괜찮아. 뭐 먹으면 더 클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너무 빨라지는 질병들을 조금 방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 비만이라는 것들이 뭐 독립적으로 엄청난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상대적으로 아닌 거죠. 젊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거고요. 네. 젊은 사람들은 이 비만이라는 요인 자체가 이런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는 되게 메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두려워하는 게 암이죠. 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하다고 다 암이 생기냐? 또 그렇진 않겠죠. 네. 근데 비만하면서 그 지방들이 이제 염증을 자꾸 만드니까 그 염증 때문에 혈관이 다치면 뭐 혈관 질환 그리고 뭐 췌장이나 이런 게 좀 힘들어지거나 관련된 병이 당뇨병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런 염증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낫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정상적인 세포도 갑자기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암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비만했을 때 그러한 환경이 생기는 거죠. 누가 자꾸 나를 때려, 누가 나를 괴롭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할 때 암이 늘 수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모든 암으로 봤을 때 보시면 BMI가 증가될 때 지금 이 30대는 급증하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기울기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더 무섭죠. 늘어버리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나이 때는 생기는 그 건수를 보게 되면 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나이 때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빈도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만한 분들이 이제 이런 건수는 많지 않아도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적극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과연 20, 30대에 비만한 게 한 5년 만에 암을 다 만들 수 있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암의 발생도 더 느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암종을 보면 갑상선암 뭐 최근에 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네. 역시 뭐 비만한 경우에 비슷하게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다 담지는 못했지만 특히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네. 호흡기적으로 이제 그 숨을 쉬는 이런 기능들이 또 너무 체중이 적으면 사망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의 등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호흡기적인 면에서는 또 생존율이 좀 늘기도 해요. 그렇기 암별로 다른가 봐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심장병 같은 경우는 또 비만하면 당연히 심장에 관련된 그런 암종 그런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암에 따른 해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암, 위암은 당연히 비만하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제 호흡기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 폐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개념이라서 무조건 BMI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오래 살 수 있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이 사망률 하나로만은 묻기 어려운 그렇죠. 정보들이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정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히 모든 암 30대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젊은 시절의 비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예방. 사실 우리가 암을 어떻게 다 일일이 예방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식이, 운동 열심히 해라. 사실 그런 부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까 BMI가 나름 부정확하다고는 하지만 BMI 35다. 사실 그건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나는 암이 아직 아니니까 뭐 괜찮아.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오래 가면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식이 운동 아니면 뭐 요즘에 약물 치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역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니까. 그렇죠. 건강 수명이죠. 건강 수명. 네. 좀 워낙 많이 대두되는 요즘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힘들게
앓으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에 분명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비만인 만큼 주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요. 네. 그래서 질병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관시켜서 그 기준점을 잡고 조금 더 그 기준들을 일반 국민들이죠.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방금 저희가 좀 염증 관련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질문 중에 좀 비만과 염증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에 잠깐 내려주시면요. 그 스마일 박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스마일 박님은 키 159cm시고 몸무게 60kg, 58세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몸무게 4kg 감량을 했는데 통증을 없애기 위해 더 감량해야 할까요? 그리고 살을 빼면 몸속에 염증이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우리가 비만할 때 오늘 뭐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관절염 자체도 상당히 동반된 질환으로 봅니다. 특히 이 하중이 실리는 척추관절염이나 무릎 관절염 정도의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국소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시면서 통증만 완화시키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 비만하신 분들이 관절통을 겪고 있을 때 비만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면 그 정도가 이제 보통 5%에서 7%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몸무게를 덜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의 하중이 줄게 되겠죠. 네, 그렇죠. 통증도 상당히 유의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100%다 염증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하중에 의한 통증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4kg 감량을 했다면 저 정도가 몇 %죠? 지금 56에 대창 7% 정도 되죠. 네. 67에서 42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저런 증상에 대한 개선이 있어요. 또 만약에 이분이 다른 결과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네. 뭐 당뇨병 전 단계다 혹은 당뇨병 초기다 이렇게 되면 그 5에서 7% 정도는 혈당도 개선을 시키거든요. 네. 약을 하나를 더 먹지 않아도 그 정도의 혈당도 개선되는 효과들이 동시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체중 감량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통증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욕심이 생기죠. 더 빼봐야겠다라는 근데 체중 감량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단순히 살 뺐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뺐더니 우리는 왜 못 입던 옷들을 입으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자극도 되고 통증도 사라졌다.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체중 관리를 하면서 유지하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계속 빼다 보면 이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정도는 반드시 그 진료를 보시면서 의사분하고 그 관절의 염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염증 치료 플러스 하중에 의한 가중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정도를 좀 상의하시는 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절의 염증 그 무릎에 있는 그 염증을 세포를 꺼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비만에서 온 거냐 아니면 류마티스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정말 많이 움직여서 생긴 그런 마찰이한 염증에서 온 거냐는 감별은 못 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이나 아까 말씀드린 잊지 말아야 될 지방들이 많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긴 거는 당연히 그 지방이 줄면 염증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면 그로 인한 지방들도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지방이 빠졌냐, 근육이 빠졌냐, 이제 이것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시게 되면 앞선 뭐 인바디나 여러 가지 지방을 측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방이 얼마나 빠졌냐, 혹은 지금처럼 단식을 하시면서 운동을 만약에 안 하죠.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 근육이 우리가 막 그 감방에 가둬놨어요. 네. 못 먹게 하고 막 못 움직이게 하고 안 하면 진짜 며칠 굶기면 5kg 금방 빠집니다. 네. 근데 과연 거기에 지방 말고 이제 근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너무 빠르지 않게 점진적으로 이제 단식보다는 이제 절식이죠.
어느 정도의 양을 줄여가면서 체중을 빼고 근육을 유지하면 이제 지방이 많이 없어지겠죠. 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지방에 의한 염증 감소가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절식과 단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절식하면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단식하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훨씬 근육이 많이 빠지나요? 비슷한 정도로 내려왔을 때에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감량한 식단과 이제 완전히 단식한 거랑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단식할 때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체중 감량 속도가. 음... 근데 이제 그 빠른 걸 과연 나중에 유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3일 굶고 5kg 빼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먹으면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아니면 더 올라가요.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요가 보통 이제 생긴다는 거죠.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이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제 체중이 춤을 춘다. 근데 우리 몸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똑똑하다고 보면 돼요. 네.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죠. 단식을 하게 되면 살은 빠집니다. 지방도 좀 빠질 거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예를 들어 5kg가 빠졌다고 치죠. 그럼 우리 몸은 내가 지금 못 먹는 상황이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 몸을 거기에 적응시켜요. 못 먹는 상황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6.25라고 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6.25 같은 시절에 딱 뛰어들고 전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나는 맨날 라면 10개씩 먹는데 그걸 못 먹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5kg 빠진 정도의 우리 몸이 이제 적응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대사적인 적응, 메타볼릭 아답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 이제 이 정도 뺐으니까 됐어. 그러면 원래 나는 빵을 하나를 먹던 사람이니까 빵을 하나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가 그전에는 이제 에너지를 한 100을 쓰던 사람이 7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00이었을 때 빵 하나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대사가 70으로 줄어든 다음에 적응이 돼 있는데 거기에 빵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잉여가 되는 칼로리가 있는 거네요. 더 큰 거죠. 네. 크니까 이거를 저장해야겠다. 그죠? 내가 또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맞춰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사가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많은 게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걸 빨리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먹은 걸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5kg 뺐는데 5kg가 생기는 게 아니라 7kg, 10kg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요가 생기니까 살 빼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아니죠. 결국 단식 효과는 좋은데 이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쵸. 반동이 훨씬 더 심한 거네요. 우리가 아까 계속 질병이 잘 생기냐, 암이 생기냐, 죽냐 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5kg 빼서 갑자기 여기 등급이 바뀌었어요. BMI가 25였는데 23이 됐어. 그렇다고 갑자기 질병이 안 생기고 암에 의해서 자유롭냐? 아니잖아요. 네. 3일 만에 내려갔다 유지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유지됐을 때 이 데이터들은 다 이거죠. 10년, 20년 쌓이고 나서 봤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 뒤에 유지하면 잘하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빠르게 가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또 운동을 병행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좀 스마일박님은 좀 간헐적 단식으로 좀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체중과 근육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간헐적 단식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많고요. 되게 인기가 많았던 또 매스컴도 많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식단을 시작을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꼭 시간을 정하고 비율을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16대 8이나 여러 가지 비율도 많아요. 3대 2, 5대 3 이렇게 별게 다 비율도 있더라고요. 많지만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와 그런 다이어트법을 했을 때 총량 자체는 확실히 줄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은 먹고 이틀은 안 먹고 이렇게 네. 하든 시간은 나눠서 하든 사실상 그 전체적인 다이어트에 들어온 인풋 자체는 줄어들긴 하니까 체중은 줄어들긴 하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겠냐. 3, 5년까지 간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좋은데 그런
그 노력 이유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추천해 주시는 게 좀 그런 맥락의 이유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주에 보통 뭐 0.5kg 정도 이렇게 권장하는 게 0.5kg야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지만 그 정도가 이제 내려가서 유지되는 기준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진료실에 뭐 한 3개월 만에 오시게 되면 네. 한 10kg 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충격 받으셔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막 바꿨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제 좀 걱정 어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칭찬하고 잘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는 분은 3개월 만에 오셨는데 한 1에서 2kg 정도 빠지고 네. 그럼 이제 뭘 바꾸셨습니까? 그러면 뭐 음료수 먹던 거 그거 하나 끊었다. 네. 아니면 믹스커피 먹는 거 끊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변화만 줘도 점진적으로 비만할 때보단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습관들은 오래 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건강을 찾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안 좋은 습관 뭐 20가지 한 번에 없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가지 없애 나가는 것이 조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또 흔히 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갑자기 변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네. 담배 끊는 사람 담배 무서운 끊는 사람하고 사람이다. 같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렇잖아요. 얘기도 네. 하지만 담배 끊고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맞죠. 빨리 하고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게 또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가신 분들이 오래 또 유지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치료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라요. 뭐 요즘에 비만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많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극단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한 달 만에 20kg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임상 연구하는 기관들이 1년에서 1년 반 뭐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약제들이 출시가 되죠. 네. 그랬을 때 뭐 보통 초기 6개월 정도 이럴 때 이제 쭉 내려오는 속도나 정도가 확실히 좀 반응이 좋으신 분들 그건 이제 치료의 반응으로 보겠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지금 뭐 16kg 정도 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치료를 했는데 어떤 분은 5kg만 빠지고 어떤 분은 16kg가 빠진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정도 기간에 16kg가 좀 많이 빠지신 분이 뭐 약제의 효과도 좋겠지만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떤 생활의 변화라든지 노력도 또 가미가 됐기 때문에 또 변화가 생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약제를 끊어도 그래도 꽤 잘 유지가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극단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제 그래 약물의 치료와 그런 동반되는 생활의 변화,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한 결과로 해석은 되긴 하는데요. 네. 예, 그런 정도가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약물 치료를 해도 이렇게 실생활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이 약물 치료 끝나고도 양상이 매우 다르다. 그렇죠. 유지되는 이해하면- 부분이 무조건 다 요요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약의 효과가 빠져도 본인의 어떤 습관들의 변화가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는 과하게 찌지 않고 어느 정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얘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요즘 워낙 비만 치료제가 널리 쓰이기도 하고 인기도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식습관 변화나 이제 운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으로 해결해 버리지 뭐라는 마인드가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조금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기간을 짧게 생각하시죠. 네. 비만은 어찌 보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데 내가 난 3kg만 빼면 될 것 같아. 네. 뭐 웨딩 촬영하기 그러니까요, 전에 네. 아니면 뭐 우리 그 요즘에 몸 샷 찍는 거 있어요.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 네. 맞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정도만 빼면 돼. 그러면은 2달만 쓰고 이제 끝내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가 확실히 끊고 나면은 다시 리바운드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라서 이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이제 무조건 기간을 길게 잡자는 게 아니라 그런 치료 사이에서 우리 몸이 이제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나는 항상 밥을 대접해 먹었던 분인데 갑자기 오늘부터 밥 반 공기만 드셔라라고 하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목표가 있다면. 네. 내 다음 달까지 5kg를 빼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된다 음.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대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그렇게 유지하신 분들은 정말 그 우리 뭐 위가 적응이 되는 것처럼 방 공기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한 공기를 먹게 되면 더부룩하고 나 좀 체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간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적응이 필요한 또 생활 습관이 좀 바뀌는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비만 치료는 애초에 시작할 때 조금 길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방흡입 같이 단기적 수술처럼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한숨에서 네네. 진심이 느껴지시는데요. 그 지방 흡입은 사실상 네. 좀 저희가 얘기하는 비만의 치료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외관적인 네. 직접적인 그런 변화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뭐 대사의 변화들, 뭐 에너지 소비나 뭐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이런 과정보다는 사실상 이제 빼고 나면 그런 지방들은 다시 어느 정도는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좀 차가는데 뭐 그런 현상을 떠나서도 이분들이 가서 오늘 이만큼만 뭐 이렇게 한 번 빼냈어요. 타락처럼 떼는 건데. 빼냈는데 집에 가서 먹는 거 그대로고 운동 안 하는 거 그대로. 그러면 사실상 그 지방은 다시 차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계속 뺄 거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식이 운동을 통해서 5kg 뺀 분과 5kg의 지방을 석션한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오늘 계속 보여드렸던 건강적인 부분, 뭐 혈당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뭐 혈압에 대한 변화는 이제 지방 석션에 의한 경우는 큰 장점들은 두드러지지 않고 개선이 없는 건가요, 거의? 그쵸, 미비하죠.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체중이 감량됐을 때 앞서 뭐 관절도 좋아지지만 뭐 이런 동반 질환들의 개선도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비만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치료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뭐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다 알듯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인 거네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이 약이 도와준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오늘 점심을 좀밖에 안 먹었는데 저녁 때도 이제 그 양을 줄여야 되고 그 사이는 참아야죠. 근데 참기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뭐 몸에 기운이 없고 쓰러질 것 같다.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사실상 약제의 도움이라 보시면 네. 됩니다. 네. 해결사가 아니라 조력자인 그쵸. 거네요. 네. 식사와 운동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절대적인 거고요. 네. 이제 그걸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질문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네, 내용 좋습니다. 먼저 아니 괜찮습니다. 질문 더 살펴보고 이 마지막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시죠. 좀 교수님께서 요거는 좀 좀 답변 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린 시절 뭐 비만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네, 사람님 질문 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아비만이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비만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그 분들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기 때 성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학령기 때 이미 이런 질병들에 이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비만했잖아요. 네. 비만하게 되면 그럼 비만 유전자가 넘어간다 이런다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그런 게 아기 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적인 영향 또 유전자의 어떤 2차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서 비만한 분들이 또 그 자녀분들이 또 쉽게 비만해지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분들은 너무 또 못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임신했을 때 너무 안 먹거나 너무 영양이 부족한 분들은 또 그 유전자가 또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팠던 것들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더 먹기도 한다. 그 애들이 또 해석이 달라요. 그 약간 6.25 때 그건 것처럼. 그래서 네. 비만한 자녀도 비만해지고 아주 마른 분도 비만해질 수 있다. 이게 서로 설명이 달라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굳이 부모 탓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만한 가족들에서 그 자녀분이 비만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부모님의 영향이 커요. 식습관 때문일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 2그릇씩 드셔요. 야 밥은 2그릇을 먹어야지. 이제 이런 야, 남기면 분에서는 벌받아하고 굳이 먹게 그렇죠.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아이들도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그걸 컨트롤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좀 더 비만해지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편의점만 가도 쉽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뭐 탄산음료나 네. 뭐 청량음료 아니면은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죠. 이런 거에 대한 제지가 있지 않으면 쉽게 비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비만의 세포가 중요하냐, 뭐 개수가 중요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몸 자체가 거기에 적응이 돼버리고 이제 거기에 변화가 별로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심지어 그런 염증에 대한 과정들이 빨리 오게 되고요.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 이게 엄청나게 비만해야지만이 소화 때 당뇨가 생긴다? 이형 당뇨? 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뭐 BMI 한 23, 25 정도만 돼도 이 급격하게 빨리 변하는 분들. 네. 그래서 막 그런 콜라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먹은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그때 빵, 뭐 과자 이런 거에 막 집중된 식사를 하면서 아주 비만하진 않은데 빠른 시기에 빨리 체중이 늘은 그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정말로 당뇨가 생겨서 뭐 아마 본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본인 네. 높은 이상지질증 수치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몸이 빨리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어릴 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는 나이 들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가 봐요. 근데 그때 다친 장기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항상 저는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좀 네.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새 차 사가지고 엄청나게 막 악셀 밟고 과속하고 급브레이크 밟고 해가지고 차가 한 5년 만에 누가 봐도 폐차 정도로 갔어요. 우리가 그 차를 뭐 짐도 좀 실어내고 세차도 하고 뭐 엔진오일도 갈아준다고 수술도 그게 수리도 폐차가 좀 되진 한다고. 않죠. 그렇죠. 그만큼 빨리 폐차로 가는 게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아쉬워하는 게 췌장이죠. 췌장. 당뇨병이 왔다는 건 췌장이 거의 절반은 기능이 죽었다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 50세, 60세가 돼야 그게 절반이 죽고 그래도 5, 60대까지는 절반으로 썼으니 나머지 20, 30년은 절반으로 한번 잘 끌고 갑시다. 그게 나빠지지 말라고 저희가 약도 쓰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형 당뇨였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11살, 12살만 해도 이형 당뇨가 생겨서 오시게 되면 이미 절반 죽었잖아요. 10대 때부터 이미 그죠? 망가진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더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당뇨병에 관련된 합병증들이 상당히 빨리 오게 되고 뭐 당연히 그분들은 사망률에 대한 걱정을 남들은 뭐 한 80세 때 할 때 한 3, 40대에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만이 점점 어린 사람들한테 늘어나는 게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우리 봤잖아요. 20대 때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만 학회 역사가 지금 30년입니다. 네. 그리고 2025년이잖아요. 2000년 그 한 25년간의 약도 빨리 개발이 됐지만 비만도 급증하고 있어요. 불과 25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어떻겠어요? 더 심각해지는 지금 이 증가된 인류가 이제 병으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심장마비, 신부전,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하시는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게 앞으로 20년 뒤에 통계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거 저희가 봤잖아요. 네. 이 2050년 되면 얼마나 더 가팔라질지 좀 예상도 안 가네요. 정말 좀 끔찍할 거라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사랑님 질문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좀 비만 관련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비만 약제가 많이 나오면서 아마도 뭐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좀 더 대중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것보다는 비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한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각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만한 사람은 게을러, 뭐 무조건 많이 먹어, 뭐 이제 뭐 욕심 많아 이런 각인이 있게 되면서 사실 비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런 치료를 늦추는데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만을 조금 더 일찍 내가 이런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병이 생기기 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 관리하는 개념에서는 그래도 좀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런 좀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체크를 해보고 또 동반된 질환이 뭐가 있을까. 뭐 요즘 검진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그 병에 대한 예방 차원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나중에 정말 어떤 병이 생긴 결과물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친화적인 그리고 우리가 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이
구독자 수 워낙 많으시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제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와 해결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금 많이 변화되고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비만과 비만의 진단 기준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홍준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7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